딸내미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온도 변화 보시면 되고요. 온도 변화량만큼이 크기 변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피 변화 보시면 되는데, 부피가 변화가 없는 구간은 우리가 등적 구간이라고 해요. 됐어? 그러면 A, B도 부피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 구간은 등적 구간이라고 해. 근데 B, C는 뭐가 변화가 없게? C는 뭐에 변화가 없게? 압력 변화가 없지. 그러면 이건 무슨 구간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등압 구간. 온도 변화가 없으면 등온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도 조금 익숙해 보시면 되고, 자, 한 일은 뭘로 본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됐어 그래프가 만드는 밑에는 면적 보면 된다 그랬고, 한 바퀴 다 돌았을 때는요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반드시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여기를 빵빵 뚫어요. 여기에 그래서 얼마가 넣어야 되니? 이런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돌 때 합이 0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2야. 그리고 여기에 변화의 총 변화량과 여기의 총 변화량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맞지? 이런 것들. 이게 고등학교에서 보는 입장이야. 됐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변화량도 보시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카르노 순환기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요, 되죠? 62페이지에 선생님 눈에 딱 띄는 대로요. 62페이지에 137번이야. 137번에 답을 찾을 수 있나 봐봐. 62페이지 137.
137번 답은 3번은 아니야. 되게 낯설어. 오히려 물체의 운동보다 연력하기 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 낯설어서 그래요. 자, 거기에서 뭐의 변화를 보라고 했었냐면 두 번째 줄에 내부 에너지 변화를 보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열량은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한 일을 더한 값이랑 같아. 근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뭘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어? 무슨 변화? 앞탱이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 보라 그랬어? 온도 변화. 됐어? 근데 압력 부피 그래프밖에 없잖아. 온도 변화 어떻게 알아? 압력과 부피의 곱의 변화를 보면 된다 그랬어. 됐어? 그러면 A에서요, 이 온도가 얼마인데? 라고 하는 건 압력 부피 곱한 값으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됐니? A에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PV야. 됐니? B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2PV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PV만큼 증가했어. 이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C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니까 4PV야. 얘 증가했지? 얼마만큼? 2PV만큼. 됐어? 이거 증가? 됐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왜 1점이 나왔지? 꼬맹이들! 자, 봐. 뭘 봐야 되는지를 빨리 기억해야 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라 그랬으니까 온도 변화 보면 되는 거구나. 그 온도 변화는 압력 부피 곱으로 보면 되는 거구나.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되진 않아. D로 갈게요. D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요, 보시면 4PV야. 여기는 온도 변화량이 없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그랬다가 다시 A로 가는데 A는 PV라서 와, 여기서 마이너스 4PV만큼 감소했구나. 내부 에너지 감소.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증가, 일정, 감소. 됐냐? 이렇게요. 뭐의 변화를 보라 했는지를 보시고요.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자. 그래서 이거를요, 예쁘게 쓰셔야 돼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 변화 보는 거야. 온도 변화는 각각의 점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요. 됐어?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돼. 되겠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정확하게 핵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 앞에 가면요, 드글드글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부분이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학교 내용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드글드글한데,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31번, 132번, 133번, 136번 보여? 그래서 그래프 있는 거 131, 2, 3, 6 됐냐? 4개 해보자.
이상기체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기체들은 모두 다 이상기체예요. 그렇게 안 써 있어도 이상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기체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있어요. 기체들이 이렇게 1몰의 기체를 집어넣으면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22.4L야 라고 배웠을 거예요. 영도시 1기할 때. 그러면 기체들이 22.4L를 이렇게 차지하는데 1몰의 기체가 들어있어. 근데 실제로 22.4L라는 부피를 돼서 차지하는 원인을 보면 사실은 99.9%가 뭐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이 부피를 차지할 때 그 부피를 결정하는 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고 그리고 입자의 크기고 이걸 합하면 부피가 나올 거야. 근데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피가 99.99999%야. 그럼 나머지 0.00001%만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0%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는 0.00001%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값이야. 됐니? 그럴 바에는 우리 입자의 크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수소기체든 이산화탄소기체든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이 거의 부피가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입자의 크기가 의미가 없다면 입자는 크기가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질소기체든 산소기체든 같은 조건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다 똑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체들은 종류와 무관하게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요. 그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이야. 크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기를 무시한다. 그래서 기체들은 크기를 무시할 거니까 기체가 없어. 크기가 없어.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기체 종류 상관없어. 그럼 크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질량이 있니? 크기가 없는 건 질량이 질량을 무시할 거야. 그러면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게가 생기질 않아. 그러면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는 만유인력도 생기지 않아. 그래서 지네들끼리 어떠한 인력도 작용하지 않아. 됐니? 라고 생각하겠다. 그러면 얘는 무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도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만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운동 에너지만 기체들은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합해서 내부 에너지라고 사실은 부르는 거거든. 근데 기체들이 질량이 없고 무게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기체들은 운동 에너지가 유일한 에너지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고려할 거야. 이게 기체의 모든 에너지야 라고 우리는 보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실제 기체는 아무리 미약해도 크기가 있어. 그리고 질량도 있고 그래서 무게도 있기 때문에 기체는 실제로 위치 에너지도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차이가 생겨.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만큼 생길지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야. 우린 다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왜 운동 에너지예요? 질량을 무시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없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화학 시간에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화학 선생님이 잘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상기체 0.2몰계가 있어요. 자, 서서히 가야 했더니 압력과 부피가 그림과 같이 변했습니다. A에서 B 상태로 바뀌는 동안에 한 일은요.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인데요. 꼬맹아, 거기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A, B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한 일이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가로치고요. 얘는 1기압이 아니고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이 아니고 1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부피는요. 3이 아니고 얘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밑에 있는 면적을 곱할 때요. 당연히 압력 곱하기 부피 이거 사각형 넓이 곱하잖아요. 그랬을 때 1이 아니고 1 곱하기 10의 5승을 곱하기. 그래서 부피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안에 있는 이 10의 거듭제곱까지 생각을 하자. 그 얘기야.
2가 아니고 200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2번 보시면 처음에 압력이 3, 부피가 4인 이상기체가 그림과 같이 팽창해서 압력이 6에서 6이고 부피가 8로 바뀌었다. 이때 한 일, 됐죠? 이 밑에 있는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는 압력이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마치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똑같죠? 이랬을 때 밑넓이는 평균 속력 구해서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됐죠? 사각형 넓이 구하셔도 된다고요. 3과 6의 평균 값은 얼마냐면 4.5예요. 4.5에다가 여기가 4고 8이니까 4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4.5 곱하기 4 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 안에 거듭제곱이 없어요. 그냥 이 숫자 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18줄이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133번 보면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그림과 같이 변하고 있어요. 이때 A점에서 기체의 온도가 영하 73도인데 꼬맹아 밑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모두 다 절대온도로 풀어요. 그러니까 영하 73도는요. 그래서 200켈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계산하셔야 맞습니다. 됐죠? 자, C점에서의 기체의 온도를 얼마로 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요. A점. 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A야. 여기가 C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P. 여기가 4분의 1P. 그 다음에 여기가 V. 여기가 4V. 자, 그랬을 때 A의 온도는 영하 73도로 200켈빈이야. 그러면 C의 온도는 몇 도야? 라고 해서 A의 온도를 통해서 C의 온도를 알아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온도는 어떻게 하냐면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거든요. A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PV인데요. C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도 PV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그럼 온도 같네. 됐어?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이 곡선이 온도가 똑같은 등호 곡선이야. 그러니까 A 온도와 C의 온도 똑같아. 얘 영하 73도. 됐어? 200켈빈이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136번이요.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그림과 같이 A에서 B로 변할 때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600줄이라고 할게. 자, 외부에서 기체에 전달한 열량은 얼마야? 라고 했으니 밑줄 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라고 하는 건 내부 에너지. 되겠어? 자, 그러면 136번에 그래프를 보면요.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A, B. 여기 부피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등이고요. 압력은 2에서 4 곱하기 10의 5등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외부에서 흡수한 열량은 얼마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오메가 빨리 봐. W가 얼마야? 얼마? 0이죠. 부피 변화 없으니까. 됐어? 그러면 한 일의 양이 0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흡수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과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기체가 흡수한 게 600이네. 그럼 외부에서 흡수한 것도 600이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연력각이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푸는 것들을 보여드렸으니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를 보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프에서 해석하셔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연력학 법칙이라는 3가지를 배우는 거였어요. 첫 번째 연력학 제형 법칙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기 때문에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을 거야 라는 연력학 제형 법칙 했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핵심은 연력학 제1법칙이야. 연력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했어요.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돼. 열도 변화가 없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있어.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질, 하나는 20도의 차가운 물질. 그렇다면 반드시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만 일반 통행해. 거꾸로 가는 열 있어 없어? 이거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됐지? 그래서 열은요, 열 에너지 제2법칙은 열 이동 법칙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연력학 제2법칙은 열 이동 법칙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이름 붙인 거야. 그래서 열 이동을 설명하는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만 간다. 절대로 거꾸로 가는 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됐어? 자, 근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뭐 배우냐면요. 화학 시간에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결합을 하면 두 개의 물방울 돼요. 뭐 이런 얘기 배워. 그치? 그래서 그 물질이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쓴 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야. 그래서 네, 화학 반응식인데 이때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물질이 변해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만들자니. 그러니까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반응 물질,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을 그래서 만들어진 생성 물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무조건 화학 반응은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변하는 반응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이거를 우리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정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해. 됐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100만 개의 물을 만들다 보면 물방울이 너무 많아서 그 공간에서 물방울들끼리 지네들이 충돌해. 그래서 지네들끼리 돼서 반응을 해서 거꾸로 물방울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방울이 거꾸로 분해돼서 원래대로 수소와 산소로 변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오히려 생성물이 반응 물질로 변하는 반응도 동시에 일어나. 이걸 우리는 정반응에 반대되는 반응,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역반응.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을 막 일으키고 있으면 그 안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 선생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물처럼 역반응이 무조건 다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우주에서는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들은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들이 극소수야. 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가능하다 역반응이 그래서 가역반응이라고 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몇몇 가지들만 가역반응의 형태를 띠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을 B자 써서 비가역 반응의 형태를 띄어. 대부분이 그래. 예를 들면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죽죠. 됐어? 그럼 거꾸로 늙은 사람이 다시 어려질 수 있냐니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됐어? 회춘이 불가능해요. 역반응이 불가능합니다. 됐어? 또 나무를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 재가 되죠.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와 재를 묶으면 나무 되니?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 네.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은이온과 염화이온을 결합시키면 염화은이라는 앙금 생기죠. 그러면 앙금이 막 생기다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 안 되죠.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물질들의 반응은 비가역 형태입니다. 그 비가역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열의 이동도 그래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같이 거꾸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네. 자, 그래서 열의 이동도 비가역 형태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정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외부에서 열을 주거나 전기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거꾸로 가겠지만 그냥 자연상태로 놔뒀을 때 물질이 스스로 변해
그래서 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물질이 스스로 변해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변해가려는 그 방향들의 공통점은 없을까? 여름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스스로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데 물질을 가만 놔뒀을 때 스스로 변하는 방향성을 갖는데 이 방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없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수소가 산소가 결합해서 물도 그게 아니고 왜 물로 바뀔까? 그 방향들의 공통점은 뭘까? 그걸 찾은 게 연력학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물질은 가만히 놔두면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변해가는 방향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질서 해지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변한다는 겁니다. 물질들을 가만 놔두면 그 물질들이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성으로 바뀐대요. 저 무질서해진다는 게 뭐냐면 섞여서 구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이렇게 손바닥을 칠판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을 때 내 손바닥에서 칠판 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 고온의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의 물질은 온도가 높아져. 결국은 얘네들이 뭐하니? 섞여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무질서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같아지려고 하거든요. 그 같아지는 거, 구분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무질서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열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가자고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면 차가운 물질은 더 차가워지고요. 뜨거운 물질은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두 개의 구분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다 같아지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질서해진다. 그래서 열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그 무질서해지는 경향성으로 바뀌는 거에 대표적인 교과서의 예는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가만 놔두면 잉크는 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질서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이 있는데 한쪽 반을 정확하게 막아서요. 한쪽은 기체가 100개쯤 있게끔 해. 그리고 한쪽은 기체가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그래서 그랬다가 내가 여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오픈하면 가만 놔두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려고요. 기체들이 반 나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50개, 여기가 50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거를 우리는 무질서해진다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멋진 말로 물리와 화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엔트로피가 무질서도예요.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변해.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변하려는 경향성을 띄어. 이걸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한국말로 엔진. 외래어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엔진, 외래어로 열기관. 그래서 외형기관, 내형기관. 들어봤냐?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열기관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 열기관이 자동차에 있는 엔진이야 이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엔진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실제로 자동차 본네트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엔진이라고요. 자, 이 중에서 위쪽에서 뜨겁게 열을 가해요. 여기서 열을 준다고요. 준 열의 양이 Q1 100만큼 줬다고 치자. 100만큼의 열을 막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을 가하는 부분이 뜨거운 부분, 여기가 고온 부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뜨겁게 가열하니까 여기 온도는 T 원도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를 가열하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제일 먼 부분이 제일 차갑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저온부가 돼. 그래서 그러면 열은 누가 식히지 않아도 열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스스로
열 중에 일부를 뽑아다가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일을 시켜. 그게 엔진이야. 알겠어? 그 중에서 흘러가는 열 중에서 내가 40만큼을 바퀴 돌리는 일을 시켰다고 쳐.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은 얼마니? 얼마야 되니? 60이죠. 열을 좀 더 줘야 되니까. 되겠어? 실제로요. 실제로 아빠 자동차에 기름을 10,000원어치 넣으면 그 중에서 4,000원어치만 바퀴를 돌릴 때 쓰고요. 6,000원은 자동차 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됐죠? 열 효율이라는 건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어? 됐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을 100만큼 줬는데 그 중에서 40만큼만 일하는데 썼으니 이 엔진의 열 효율은 0.4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내가 밥으로 먹은 열량 중에 실제로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열량은 40%만 쓰고요. 나머지 60%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열 효율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열 효율을 계산할 때요. 내가 준 것 중에 한 일이 얼마야? 네, 그래서 100분의 40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준 것 중에서 한 일은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준 것 중에서 빠져나가는 거 빼도 돼. 같은 값이야.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잖아.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써도 다 똑같은 공식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열 효율을 높이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시키면 엔진의 열 효율이 되게 높은 거죠. 10,000원어치 기름 넣었는데 4,000원어치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9,000원어치 일하면 훨씬 더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열 효율을 높이는 거죠. 선생님, 열 효율을 높이다 보면 효율이 1이 될 수도 있나요? 이건 불가능해요. 100%의 열 효율을 갖는 엔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열은 반드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빠져나가는 열이 존재해야 됩니다. 100%다 일하는 데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야 된다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한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무한동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 잘 만들기로 유명한 뭐 벤츠, 도요타 들어가 있는 엔진의 열 효율이요. 엔진의 열 효율이 50% 가까이 돼. 그거 다 뻥이야, 개뻥이야. 그래서 자동차를 선정할 때 열 효율은 최대 열 효율로 계산하거든요. 그 최대 열 효율은요. 고온부에 열을 가했을 때 몇 도야? 저온부에서 열이 빠져나갈 때 몇 도야? 그래서 1 마이너스 T1분의 T2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최대 열 효율이야. 광고할 때 이걸로 돼.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달라. 얘가 훨씬 커. 왜냐면 얘는요. 자동차 바퀴를 돌릴 때요. 마찰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온도 차이로만 계산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이거는 실제 그 열기관의 효율을 얘기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최대 열 효율 계산해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열 효율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연력학 제2법칙. 됐냐? 여기까지 하겠냐?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요번에 1학기 때 시험을 보여드릴 그 시험법이다. 언니는 이미 봤다. 중학교의 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낯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역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기입니다. 오해복지 보이는 아이들 그거 들어가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